그 과정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지 오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지 오웰 다들 아실 거예요. 1984 동물농장 쓴 작가지요. 네. 이 사람이 쓴 산문집이 있어요. 그 나는 왜 쓰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제목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작가가 이 책에서 작가가 왜 쓰는가라는 그 항목을 나열을 했는데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글을 쓰는 동기를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그 순전한 이기심, 지적 허영심을 좀 자랑하고 싶은 욕망도 좀 있고 미학적인 열정, 아름다움을 좀 표현하고 싶은 욕망도 있겠죠.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진실의 탐구 이런 욕망도 작가에게는 있습니다. 그 중에 형성하고 있는 그 글 쓰는 동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세상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작가들이 대부분 여기에 매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사르트르를 여러분들 아셔야 될 텐데요.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선생님들 아마 사르트르 젊은 시절에 아마 책 옆구리에 끼고들 다녀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르트르는 이제 그 사람 알기 전에 2002년부터 여러분들 그 노무현 정권을 뭐라고 불렀냐면 참여정부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네. 그 국민의 어떤 적극적인 정치 참여 시대가 개명됐다 뭐 이런 뜻으로 참여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참여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색다른 뜻이 있어요.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문단 즉 작가단체가 있는데 한국작가회의라는 모임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움직이는 그 어떤 실천적 뿌리가 바로 사르트르의 참여예요. 사상가라고도 부르고 이제 우리가 소설가로 물론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 최고 지성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맹렬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르트르의 그 사상적 스승이 있는데 그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진보적 폭력을 주장했습니다. 진보 뭔가 좋은 거 맞죠? 근데 진보적 폭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래 건설을 위해서는 폭력도 용인할 수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제 배운 사르트르가 이것을 더 강력하게 이제 발전을 시키고 계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뭐라고 했냐면은 문학이란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도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참여 문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르트르의 참여 문학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그동안 촛불 시위니 뭐 많이 있잖아요. 광우병, 사드 뭐 많잖아요. 세월호. 네. 이런 폭력 시위를 다 기획하고 한 것이 바로 작가단체 한국작가회의입니다. 사르트르는 또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6.25 전쟁이 미국의 사주를 받은 남한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낙청. 이 사람이 그냥 괜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문단을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66년에 창작과 비평이라는 잡지 들어보셨죠? 네, 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창작과 비평을 줄여서 창비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86년도인가? 근데 그 서울대학 영문과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 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사람이 그 하버드에서 공부하던 시절이 이제 60년대잖아요. 그때 미국은 베트남 반전운동, 그 문제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7, 80년대 여기 군사 문화, 군사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여기 이 문제까지 들어서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좌파적인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갖다가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태까지 해온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태까지 해온 일들이 통진당 13명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 뭐 작전권을 이양하자,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하자, 주한미군 철수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뭐 이런 등등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그 주요한 그런 이슈들을 전부 다 이 사람이 주창을 했습니다. 요즘에 지금 영향력이 좌파의 어떤 이 사람이 그 원탁회의의 수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파급을 미치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비에서 세계 문학 전집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 발간사를 좀 읽어보면은 물질 만능, 승자 독식,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 사회는 황폐, 삶의 질은 훼손, 상업주의에 찌든 문화,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말들이 그 발간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보셔도 그 자본주의를 얼마나 악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출판사가 세계 문학 전집을 발간하고 그것을 이러한 발간사가 들어있는 세계 문학을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독자들이 읽고 있으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창비뿐만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거의 모든 출판사가 이 창비와 백낙청이 추구하는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관점으로 세계 문학을 번역하고 해석을 조지 오웰 작품도 마찬가지고 밀란 쿤데라 작품도 있고요. 또 뭐 까미의 작품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작품들을 이제 해석을 번역을 해놓고 그 뒤에 다 해설서를 붙여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를 비판했다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또 이제 배급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야 할 단어를 분배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제 독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고요. 그 동물농장 어떤 책을 보면은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의 해설을 어떻게 하냐면 사회주의 혁명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거다. 그런데 권력자가 부패를 하면은 식의 해설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그 사회주의 정말 좋은 사회주의인데 그것이 실패한 것이 타락한 독재욕이다. 근데 이 묘한 게 있어요. 이 한국인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세뇌 교육을 어떻게 받아왔냐면 독재 그러면 벌써 머리에 여러분들 떠오르실 거예요. 누가 떠올라요?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떠올라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 우리는 알면서도 그걸 떠올리는데 모르는 분들, 단지 독재자를 비판한 문학으로 둔갑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과 뭐 유명인들의 신문 사설마다 칼럼마다 인용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조지 오웰 동물농장 1984 그거 유명해. 독재자 비판한 책 아마 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번역해 오고 해설해 온 것이 우리나라 출판계의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페이지인데요. 그 한국 문학의 계보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국 문학이 어떻게 여태까지 왔길래 우리가 우리 지금 독자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독재자라고 이렇게 독재자를 비판하는 작품이구나 이렇게 혼동해 왔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06년에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 주인공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명준이라는 청년인데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서 거기서 온갖 저기를 하다가 6.25 전쟁 때 남한 북한 장교로 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어쩌고 하다가 뭐 포로스 교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얘가 제3세계를 택했는데 제3세계를 가다가 그냥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남한에 남아서 자유를 원래 옳은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근데 이 작가는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다. 난 지상국 가겠다 해놓고서는 결국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비겁하달까요? 비겁하고 네. 저는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결론을 내놓은 소설입니다. 최인현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를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2018년에 이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요. 죽기 전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의 이 판결문이 우리 현대사,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 최고의 명문장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헌재의 판결문에 어떤 문학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나이를 먹어서도 철이 안 든 작가로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작품이 78년도에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나옵니다. 이 작품은요, 산업화, 자본주의는 악이라고 문학적으로 규정하는 데 성공한 소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70년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도시로 나와서 공장에서 신발 만들고 가발 만들고 남의 나라 전쟁터, 저 월남전 뛰어가고 독일 가가지고 시체 닦고 광산에서 일할 때 그러니 얼마나 사실 그 시절 살았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희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물질주의는 혐오해야 마땅하다. 이런 의무감에 불을 지르는데 성공한 소설이 바로 이 난소금입니다. 그렇게 독자들의 머리가 이제 점점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 가는 중인 거예요. 네. 그리고 86년도에 태백고시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 이 시절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셨잖아요. 그리고 12.12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5.18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독재 정권 프레임을 이제 걔네들이 짜놓은 그 독재 정권 프레임 있잖아요. 이것을 넘어서 민주화 투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이제 빠져들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이 태백산맥이 이제 86년도에 나오면서 그동안 우리는 반공 사상이 굉장히 투철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소설이 바로 태백산맥입니다. 그럼 반공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반전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공산당은 나빠가 아니라 전쟁은 나빠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형제끼리 싸워야 하는 전쟁이 너무나 슬픈 거야. 자, 이렇게 사고의 방향을 바꿔놔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다. 잘라놓은 게 바로 누구냐? 미국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반미 정서를 보편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반공에서 반전으로 사고 체계를 바꿔 놓으면서 반공 사상이 아주 낡고 부끄러운 것으로 폐기 처분시키는 데 성공한 소설이 바로 태백산맥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뒤로 이제 조정래가 뭐 아리랑 이제 일본의 수탈과 뭐 오민화 교육에 내세웠다고 하는 아리랑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비판한 제3공화국을 배경으로 하는 한강이라는 작품을 씀으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지성인의 상식이라는 틀을 이렇게 구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공을 반전으로 바꿔놓고 친북 정서를 키워놓고 반미 정서를 이제 키워놓고 머리가 이제 뭔가 우리는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민주화가 됐다라는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이러면서 대한민국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끌어내립니다. 문학적으로. 그렇게 하고 산업화에 소외된 개인과 어떤 피해 의식을 키우는 동시에 여러분들 그 시절에 유명했던 사람들 작가들 아실 거예요. 은희경, 전경린, 신경숙, 문지영 여성 작가들이 대거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면서 어떤 소설들을 썼냐면 가부장제가 파괴되죠.
네. 그러면서 전통 가정이 파괴돼요. 불륜 소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페미니즘, 여성의 힘, 여성의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좀 추구하면서 페미니즘이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시기가 바로 1990년대였습니다. 2000년대는 이제 대표적인 걸 나오잖아요. 그 어떤 신선하다는 풍조 위에 뭔가 좀 새롭다라는 풍조 위에 기존의 전통을 완전히 본격적으로 파괴하는 시절이 이제 2000년대가 됩니다. 그때부터 성 정체성, 남녀 성평등,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꽃을 피우고 만개를 하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 슬슬 이제 기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 4.3 사건, 5.18 그다음에 보수 정부 비판 이런 것들을 문단에서 써야지만 인정해주고 키워주고 네, 끌어주고 네, 그런 띄워주는 이런 분위기가 정착이 됐던 것이 1990년대입니다.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문학에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대놓고 들여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보셨나요? 뭔가 그럴듯하게 멋진 이런 단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 그런 것으로 우리의 기본 정서, 기본 문화, 보편적 개념, 어떤 이런 긍정적 가치관을 천천히 파고들면서 판별 매체였는 그런 도구였는데 이런 소설은 이제 한물간 그런 거를 쓰면 한물간 구시대적 작법이라고 배척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소설이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문법이 다 파괴되고 스토리 하나도 없고 주인공이 도대체 여기서 왜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작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작품들에게 상을 주고 예, 인정해주고 훌륭한 작가 나왔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인가요? 한국일보 문학상을 받은 소설인데요. 김태용의 그 풀밭 위에 돼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돼지에게도 언어가 있을까? 장난삼아 퀼퀼퀼퀼퀼이라고 돼지 소리를 흉내내 보았다. 퀼퀼퀼퀼 그녀도 말했다. 퀼퀼퀼퀼퀼퀼퀼퀼퀼퀼퀼퀼 우리는 한동안 돼지처럼 퀼퀼거리며 대화를 했다. 대화의 끝에서 나는 말했다. 퀼퀼퀼퀼퀼퀼퀼퀼퀼퀼 이 소설이에요. 감동스러우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작가는 뭐 어떤 그런 인과도 없고 기승전결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문법도 이상하고 그리고 소설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우리 소설에서 왜 인과응 뭐 권선징악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런 것 있으면 큰일 나요. 이제 현대 소설은.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없어요. 거짓과 진실 뭐가 거짓이고 진실인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채워지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소설들이 나오면서 가장 그 큰 해악이 뭐냐면은 개인 사고 능력의 상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문법이 없으니까 술술 읽히지 않죠. 인과나 기승전결이 없으니까 추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스토리가 없으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죠. 재미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으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자,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니까 그나마 책이나마 읽었던 독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한국 소설 재미없는 거 안 읽어요. 자, 소설을 안 읽어? 뭐 안 읽으면 좋지. 텔레비전 보면 되니까. 자,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얘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 하는 생각 독자들조차 이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컬컬컬컬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 작가가 이거는 저는 언어의 불확실성 이 현대의 불확실성을 얘기한 겁니다. 아 그렇대. 이 소설은 불확실성을 얘기한 거래. 평론가가 아 이 소설은 사회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 그렇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작가와 평론가의 그 해설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2000년대가 그렇게 이제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완전히 머리가 비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2010년도에 오면은요, 그 전자상가 철거를 용산 철거를 다루는 어떤 도시라는 거대한 폭력에 맞선 청춘을 그렸다라고 아주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황정은의 백의 그림자라는 소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무시무시한 살인 사건을 하고 그다음에 질병이 창궐하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소설을 쓴 정유정의 7년의 밤이나 28 이런 소설이 이제 막 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문단에서 그걸 막 띄워주는 거죠, 언론이나. 자,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그 소설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회 불안, 공포, 분노예요. 이것을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소설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 소설들을 써야지만 쓰면 인정받고 사회에서 상 주고 문단에서 지켜주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독자 수준 확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거가 들어온 거예요? 분노, 공포, 예, 불안, 어떤 부정적인 감정. 어떤 얘기들이냐면 너 무섭지, 화나지, 널 그렇게 만든 게 자본주의야, 보수 독재 정권이야, 일본이야, 미국이야, 친일파야. 이런 얘기들을 담아놓은 소설들이 이제 막 뜨는 거예요. 막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들이나 이제 평단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너 화나지? 우리 함께 부숴버리자. 우리 함께 일어나자. 자, 그래서 생겨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네, 광우병, 촛불 집회 이런 불씨들이 그때 다 집혀진 거예요. 분노와 불안으로 이렇게 장악된 한국 소설을 뭐 꾸준히 읽어왔든 읽어오지 않았든 그 결과는 정말 참담합니다. 독자는 소설 문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삶에 대한 이해,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고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당했고요. 장착할 수 있어야 했던 어떤 윤리적인 잣대, 도덕적인 그렇죠? 양심의 거울. 인간이라면 당연히 알고 지켜야 할 선과 악 이런 기준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사라졌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포용, 사회적 규범의 중요성, 거짓을 혐오하고 진실을 존중하는 이런 마인드가 우리 문학에서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2025년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2000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한 이후 2년 연속 베스트셀러 1위가 바로 한강의 소년이 문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5년도 이상 문학상 수상자를 찾아봤는데요. 제목이 그 개와 혁명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1980년대 학생 운동을 했던 아버지 그리고 지금 현대 페미니즘에 매우 경도된 딸.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죽은 장례식장에 온 그 운동권 아버지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어떤 벌어지는 일인데 평단에 뭐라고 평을 했냐면요. 이데올로기를 압도하는 혁명적 사랑이자 가히 혁명적인 포용의 서사라는 평을 내고 있습니다. 혁명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586 시대의 그 운동권을 벗어난 문학이 아니면 아직 쳐주질 않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을 쓴 건 젊은 작가예요. 근데 여전히 80년대 그 운동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좀 벗어났다 싶으면 어떤 걸 쓰는 줄 아세요? 2025년도 한결의 문학 수상작인데요. 제목이 만쪽들입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2024년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문학의 소설에 반영한 거예요. 작가 자신이 현실에 올라타서 글을 썼다고 밝혔어요. 이 소설이 또 굉장하다고 한겨레 문학상을 줬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혁명, 586 운동권의 정서를 높이 평가하는 분단의 성향을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으실 겁니다. 평단을 왜 그러냐면 평단을 장악하고 있는 힘이 여전히 그 세대 사람들이고요. 심사위원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네.
그래서 당연하게 이런 작품 인정을 받으려니까 당연히 586 그 혁명시대를 써야 되나 보다. 5.18 써야 되나 보다. 4.3 써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작가에 대해서 한번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한국 문단을 들리시나요? 네. 여기는 들리는데 한국 문단을 장악하고 있는 또 우리가 훌륭한 작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작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래 아까 얘기했죠. 태백산맥 반공에서 반전으로 우리 사고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 누적 판매가 몇 년도 전 계산이긴 한데 1,700만 부를 팔았습니다. 150만 친일파를 단죄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 최고의 매 시대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도 그 박근혜 시대에 블랙리스트로 피해봤다면서 얼마나 코스프레를 열심히 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황석영을 보겠습니다. 이름은 다들 아시죠? 옛날에 무드퍽도사에도 나왔었는데 정말 최고의 작가로 대우받고 있죠. 여러분이 2024년도에 그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한강이 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명을 추천을 했어요. 한강 말고 또 한 작가가 바로 이 황석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에서 그 김일성이 을지문덕 세종대왕보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에 북한에 미리국했어요. 그 당시는 가면 안 되는, 지금도 가면 안 되지만 미리국을 해가지고 김일성을 7차례나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25만 달러의 격려금, 지금으로 치면 3억 넘게 받았겠죠? 3, 4억. 25만 달러의 격려금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국가보안법 걸렸죠. 근데 김대중 시대에 이제 특별 사면되었고 그 이후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한강이 5.18 썼다고 하는데 황석영도 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런 작품을 썼고요. 5.18에 대한 작품입니다. 어떤 작가가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이 됐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은 바리떼기 이런 작품들 친중 중국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90년대 여성 작가들이 대부 쏟아졌다고 했는데 그중에 공지영입니다. 공지영은 최근에까지도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했었습니다만 누적 판매가 1,000만 부인 작가입니다. 굉장한 작가죠. 네. 무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작품도 있었고 봉순이 언니도 있었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노골적인 이제 페미니즘 작품이고요. 운동권 성향의 작품을 써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산문집도 많이 냈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괜찮다, 다 괜찮다 이 산문집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그 유영철을 아시죠? 네. 20명 연쇄살인마.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반젤리스라는 음악가가 있어요. 네, 반젤리스의 콜럼버스라는 곡이 되게 유명한,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유영철이 반젤리스의 콜럼버스를 틀어놓고 시체를 토막냈대요. 네. 그런데 시체를 훼손할 때 그 음악을 틀어놓고 했다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유영철이 예술적 재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글씨체도 너무 이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런 작품을,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쓴 책을 우리 청소년들이 다 읽고 했어요. 그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섬진강 시인 기병석 다들 아시죠? 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촛불 집회는 전 세계 유례 없는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던 사람이고요. 오른쪽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됐지만 이회수, 예, 또뭐 완전히 작가 세계관을 가진 작가였습니다. 맨 밑에 김진명 작가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네. 이 작품이 꽤나 유명했는데 사실은 그 단일 정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핵을 개발해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일본을 응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 80년대가 예, 한참 유행을 해갖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나 봐요. 그 이후로 뭐 명성황후 이런 작품을 써가지고 또 역사 왜곡이 좀 들어갔던 것 같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2024년에는 약 29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신문에 한번 대대적으로 난 적이 있습니다. 작가들의 그냥 한국 작가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도현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뭐 이런 시를 쓴 작가인데 친문이죠. 친문 시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연탄재는 차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 발로 찼던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문재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평산책방 대표로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문체부 장관을 지낸 접시꽃 당신을 쓰신 도종환이죠. 교통위반 상습범 662회를 했고 과태료가 481만 원이 체납이 됐었고 중국인한테 어찌나 따뜻하게 오른쪽에 사진 보면 절하는 거 있죠. 중국인한테 절하는 거예요. 저렇게 중국 인민에게 신년 인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의 면면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 페이지를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그래도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작가가 두 분이나 계셔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에 맞이하는 이문열 작가, 박거일 작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비판을 좀 할 테니까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작가의 대표 작가로 이제 인정받으시는 이문열 선생님은 사실 이제 2,800만 부를 판매를 하신 우리나라 1위 작가입니다. 판매 부수 1위 작가예요. 2,800만 부면은 지금으로 봐도 국민의 절반이에요. 그렇죠? 절반이 그 책을 가졌다고 봐야 되고 집집마다 다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의 그 발언의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말 중요한 시기마다, 중요한 때마다 좀 안 하셨으면 좋을 말씀들을 항상 해오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는 얘기도 사실은 그런 창녀처럼 죽어라 뭐 이렇게 그런 칼럼도 썼었고요. 고귀한 여왕보다 고귀한 창녀처럼 죽어라. 보수한테 한 말인데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어쩌라 그런 얘기가 한창 있었을 때거든요. 굳이 저렇게 창녀처럼 죽어라라는 글을 썼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도 무한한 축하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언어로 창작된 우리 문학이 세계 문학의 단열에 오르게 됐다. 노벨 문학상 수상은 문학의 고급화를 상징하는 보물이다. 우리가 받으니까 다른 나라가 받은 것보다 기쁘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식 광대처럼 채식주의자도 개성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뭐가 문제야? 이게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상 하나 탔다고 우리나라 문학이 뭐 세계적 단열에 오를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학상 타지 않아도 세계적인 문학 단열에 오른 작품들 많습니다. 노벨상 탔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수준 낮은 작가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가라면 문학적으로 어떤 성취를 이룬 작품이
생활 잘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탔으니까 무조건 기쁘다 이런 건 민족 아까 그 백낙청처럼 민족 문학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더구나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형부와 처제의 노골적인 어떤 불륜을 빙자해서 육식을 거부하는 소설을 정말 위대한 그 카프카의 단식 광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정말 존재로 풍부를 담아낸 소설인데요. 이런 단식 광대와 비교를 했다는 건 정말 거장이라고 불리는 작가의 소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단견이 아닌가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걸 작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조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신경숙이 물꼬를 텄다. 우리나라가 문학적으로 세계의 중심부로 진입했다. 세계에서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5.18 사상 소설을 쓰더라도 문학은 너그러워야 한다. 황석영 뭐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선배들 덕분에 이제 열매를 거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경숙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황석영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드렸잖아요, 그렇죠? 황석영 같은 훌륭하신 선배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탔다 이런 말도 좀 황당하고 좀 이런 시대에 제가 아니라 우리 조 선생님께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어떤 문제점, 그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의 문제점을 좀 짚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왜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지 한강에 대해서, 신경숙에 대해서,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훈은 정말 많이들 좋아하세요. 뭐 보수, 좌우 구별 없이도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이분은 보수 아닙니다. 네, 우파 아닙니다. 세월호 희망버스를 추진했고요. 촛불에서 희망을 갖다고 하신 분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 추운 날 몇 년 동안 태극기 집회 광화문에서 한 그 사건, 그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은 배고픈 시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또 굶어 죽을까 봐 무서워서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온 거다라고 굉장히 비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그 존경한다는 작가는 조정래와 황석영입니다. 마이크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 작가와 아니 그냥 작품만 좋으면 되지 뭐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 그 사람들 소설 재밌게 읽었는데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작가와 작품은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작가를 뛰어넘는 작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의 정신세계잖아요. 정신세계, 이념,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이 다 담아내 있는 게 바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글 속에요. 정말 이 사람 글 너무 잘 써. 그래서 99가지 좋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딱 한 문장. 대한민국을 반대하거나 부정하거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시각을 넣는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요. 맑은 물속에 먹물 한 방울 집어넣는 거예요. 건강한 몸에 독극물 한 방울 집어넣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벌써 과장이 갔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작가 신경숙과 이제 한강에 대해서 조금 한강을 얘기할 건데 한강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봐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 신경숙입니다.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진보로 가장한 종북 좌파 문단 출판계 그러니까 꾸준하게 스타를 키워왔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키웠던 작가가 바로 신경숙입니다. 이 사람이요. 엄마를 부탁해라 들어보셨죠? 엄마를 부탁해가 2011년도에 맨 아시아상을 받아요.
맨 아시아상은 뭐냐면 맨부커상 그 계열에 있는데 아시아 국가에게 주는 상이에요. 근데 본상은 아니고, 근데 이 맨 아시아상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베스트셀러에 올라요. 엄마를 부탁해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학적이나 전혀 그런 성취도가 이렇게 높은 작품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맨아시아상을 받게 하면서 100만 부 베스트셀러 고지에 오름으로써 참 이 나라 좀 대박이구나. 그걸 처음으로 깨달은 게 바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입니다. 자, 그런데 잘 나가다가 2011년도에 막 정말 그게 막 정말 최고의 것까지 오르다가 2015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작가가 표절 작가라는 것이 밝혀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2015년도에 드러났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출판계 편집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작가들도. 근데 그것이 이제 2015년도에 어떤 작가가 인터넷에 공개를 함으로써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경숙이니까 다른 걸 그대로 복사했다 그래가지고 신도리코라는 별명이 붙어요, 이 작가한테. 신도리코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 불을 꺼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얘를 막 지금 로비해갖고 지금 맨 아시아상도 받게 하고 지금 막 키웠는데 그래가지고 남편이 표절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은 평론가예요. 남진우라고. 네. 자기 와이프가 근데 표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기 어떻게 쉴드를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의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 아내를 막 쉴드를 치는 거예요. 뭐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표절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뭐 이렇게까지. 제 별명이 표절 저격수였던 사람이 다른 작가에 대해서 막 매도를 했던 사람이 그러도 안 꺼지니까 이제 백낙청이까지 났습니다. 백낙청 아까 누군지 얘기 드렸죠. 그 사람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신경쓰고 의도적인 베껴쓰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의도적이 아니라는 거야. 베껴쓰기는 베껴 썼는데 의도적은 아니야. 신경쓰고 자기도 이제 베껴 썼는지 안 베껴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고 하는데 도저히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탈락을 합니다. 뭐 지금도 가끔 뭐 책을 내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누구도 신경숙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다음 키운 것이 바로 광주의 딸 한강입니다. 한강을 떠올리면은 이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사람 책을 다 웬만큼 많이 읽었으니까 일찍부터 읽었었어요. 한강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장이 바로 저는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예요. 2000년도에 출간된 내 여자의 열매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 문장이 나와요. 뭐 나라를 얘기하고 정치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부부싸움 하다가 나와요. 이 나라는 전부 죄다 썩었어! 라고 말하듯이 아누라가 화를 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요, 여러분, 한강의 모든 소설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한강이 쓰는 모든 소설의 주제가 이 나라는 죄가 썩었어요. 그 정서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소년이 운다도 나오는 거고 작별하지 않는다도 나오는 거고. 어쨌든 한강은 이후에 이제 2016년도에 채식주의자 아까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 내 여자의 열매를 바탕 모티브로 한 소설이 이제 채식주의자거든요. 그 소설을 번역가를 잘 만나가지고 그 소설을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이제 외국에 냈는데 그것을 맨부커 상이라는 그 계열의 인터내셔널 상이 있어요. 그 뭐냐면 번역상이에요. 본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번역상을 줘요. 번역상을 받아요.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그런데 이 2016년도에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는데 실제로 그 본상을 받은 사람은 사실 미국의 흑인 작가 필적이에요. 이 흑인 작가예요. 폴 리티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이 한강이 받은 거야.
본상을 받은 것처럼 완전히 맨 국보상 수상 이렇게 완전히 언론에서 완전히 띄워주죠. 그렇게 몸집을 이따만하게 키워주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놓고 가장 먼저 사장이 한 일이 뭐냐면은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한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뭐라고 썼냐면 미국이 전쟁을 말하면 한국은 두려움에 몸서리를 친다. 6.25는 주변국의 대리전이었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발표를 합니다. 내용을 다 보면은요, 이거 대한민국 작가가 쓴 거 맞아? 혹시 북한 노동당 소속 작가가 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글이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비가 외국 소설 모든 로비를 해서라도 예, 외국에서 상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대박 난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랬죠. 예, 왜 상을 받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 뉴욕타임즈에 내가 상 받았다고 또 물론 뭐 인터내셔널 상이긴 하지만은 막 기고가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네, 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네, 뉴욕타임즈에 기고가 좀 됐을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해가 오늘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몸집이 이제 굴렸어요. 뉴욕타임즈에 기고해서 와 우리는 전쟁 무서워요. 전쟁해주지 마세요. 막 이런 글까지 쓸 정도의 몸집이 커진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뭘 쓰냐면 5.18하고 4.3 소설을 씁니다. 그 대한민국 아까 제가 이 나라는 죄다 썩었어라는 것이 이 작가의 근간이라고 했는데요. 그 두 작품 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군대가 선량한 광주 시민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 바로 소년이 온다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14살짜리 중학교 순수한 그 피지도 못한 꽃 같은 14살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와 경찰이 대한민국 그때는 물론 안 생겼을 때지만 국가와 경찰이 제주 양민을 학살했다라는 소설을 쓴 것이 바로 작별하지 않는다예요. 이 두 소설을 이제 쓰고 키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까 소년이 온다가 지금 2년 넘게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그 몇 줄만이라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이 도시, 광주죠.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2발씩 죽음을 박아 넣을 수 있는 탄환이 지급되었던 거야. 광주 시민 학살하라고 군에서 탄환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난 목이 터져라고 애국가를 불렀는데 그들이 내 옆구리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탄환을 박아 넣었어. 이런 문장들이 도배되어 있는 것이 소년이 온다입니다. 옆에는 이제 4.3 사건 문장이고요. 5.18 제주 4.3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이죠. 두 사건 모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중요한 두 사건 모두 결과가 달랐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없을지도 몰라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 두 사건을 성역화하고 반대 의견을 발설조차 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게재했다고 저 같은 사람을 제가 뭐라고 5.18 특별법 위반했다고 법정에 세웁니다. 이 한강의 두 책이 어떤 책인가를 잘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집권 시절에 휴가 때마다 읽는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줬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신다면은 이 두 책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왜 그렇게 홍보를 해줬는지, 지금 5.18 특별법 이렇게 4.3 특별법 왜 그런 법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셰익스피어는요 줄리어스 시저라는 작품을 썼어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은 읽어보면 셰익스피어는 시저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브루투스 입장에서 그 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카이사르가 시저가 로마와 시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또 무엇을 유산으로 남겼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브루투스의 반역에 분노하도록 대중을 설득하는 안토니우스의 연설, 명연설을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카이사르 그 시저는 뭐 문학, 소설, 그러니까 소설, 연극, 영화 이런 다양한 그런 매체, 다큐멘터리, 뭐 드라마를 통해서 좋게도 그려지고 나쁘게도 그려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1000개의 작품을 보는 10,000명의 사람들, 그렇죠? 1000개의 작품이 있고 그걸 각자 해석해서 1000개의 작품이 나오고 또 10,000명의 뭐 수백만의,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럼 저마다 각자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저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어떤 담론과 역사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하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5.18과 4.3에 대해서는 한 가지 결론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재자다. 저 사람은 위인이다. 뭐 훌륭한 위인이다. 이 사건은 민주화다. 반대 의견을 내면 매도해버려요. 매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해버려요. 다른 평가는 일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강의 이 작품들, 뭐 5.18 이런 걸 우상화하는 사태를 보면은 저는 이 나라 국민 모두가 이 나라는 죄가 썩었어 라고 외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 나라는. 한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한강이란 작가는 5.18, 4.3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떠는 작가예요. 근데 이 좌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좀 신기한 그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어떤 실천과 동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선택적인 분노를 하죠. 한강은 노벨 문학상 그 수상소회에서 문학을 읽고 쓰는 일을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는 아까 그 뉴욕타임즈에 얘기한 것처럼 6.25 전쟁도 반대했고 그 유엔군도 오지 말았어야 했고 북침도 그냥 우리가 순순하게 받아들여야 했고 싸우지 말고요. 그렇죠? 전쟁은 나쁜 거니까. 예. 뭐 그런 취지의 글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를 친다고 했겠죠.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소설을 썼을까요? 한국 풍선에 실어 보내준 페트병에 든 쌀, 그 쌀 조금으로 밥 해 먹었다고.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뭐 한국 노래 듣고 불렀다고. 심지어 중학생 아이들 30명을 공개 처형한 게 북한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몸서리 안 치죠? 물어보고 싶어요. 한강 작가 만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 같이 진실의 눈 밝은 여러분들처럼 진실의 눈 밝은 우리 국민은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축하할 수 없을까요? 제가 왜 반대했을까요? 왜 부끄럽다고 말을 했을까요? 노벨상 위원회가 한강의 그 선정 이유를 밝히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1980년 한국군이 자행한 학살 사건으로 자신이 자란 광주에서 수백 명의 학생과 비무장 민간인이 살해당한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노벨 문학상 수상위원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서술이 사실이에요? 한국의 역사를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5.18은요 아직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특별법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되는 이 나라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게 쌍욕을 해도 영웅 대접을 받는 이 나라에서 5.18에 대해서만은 다른 의견을 말하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노벨위원회가 뭘 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세계적으로 5.18은 이런 사건이다라고 못을 박아준 거죠. 좌파들이 바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 저한테 그 난리를 쳤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좌파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세계가 인정해주는 5.18, 한국인도 인정하라는 겁니다. 니까지 게 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설은 소설이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역사 왜곡이다 할 때는 자기네들이 반론할 때는 소설은 소설인데 너는 뭘 역사를 왜 왜곡했다고 말하냐라고 저한테 매도를 해놓고 소설은 역사보다 진솔한 사료다. 역사 교사와 학자도 해내지 못한 일을 소설가가 해냈다라고 극찬을 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사천리입니다. 왜 교과서에 한강의 소설이 안 실리냐고 이제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했으니까 교육부가 다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출판사 재량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부터 한국사 교과서 동아출판사입니다. 한강이 온다가 실립니다. 여러분 작가의 소설이 역사 교과서에 실렸어요. 국어 교과서가 아니라. 정말 역사학자도 해내지 못한 일을 소설가가 해낸 거죠. 여러분 이 시스템이 보이세요? 언론이 작가 띄워주고 정치인이 밀어주고 출판사가 로비하고 해외에서 상 타오고 또 언론이 작품 띄워주고 작가 우상화하고 너 왜 그랬니? 라고 그 반대하는 의견 다 짓밟아 놓고 그리고 무언가를 성역화하는 이 과정 시스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아까 이문열 선생님, 오보일 선생님조차도 우리 노벨 문학상 탔으니까 우리 문학이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축하해 주셨던 그 노벨 문학상은 과연 괜찮은 것일까? 정말 위대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일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좌파 중심의 이 문학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자들이 그토록 환영하고 열광하고 숭배하는 이 문학상의 권위는 정말 확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1901년부터 수여가 됐는데요. 헤르만 헤세, 토마스 만, 알베르 까미 등 좋은 수상 작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벨 문학상은 당대 최고 작가 작품에게 주는 상이 아니고요. 문학성을 높이 평가하는 상도 아닙니다. 돈 노름이라는 얘기 있어요? 네? 돈 노름이라는 얘기 있어요? 돈 많이 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결과밖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노벨상을 주라고 할 때 윤리적 도덕성을 갖춘 어떤 진실한 방향으로 눈에 띄게 인류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윤리성, 도덕성, 진실한 방향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학에까지 오다 보니까 되게 좀 어느 순간에 모호해져가지고 27년에는 철학자한테 줬었고요. 53년에는 심지어 정치인이 탔죠. 처칠이 탔죠. 처칠이 그때 당시에 누구하고 경쟁을 했는지 아세요? 해밍웨이하고 경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그 다음 해에 탔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밥 딜런이 타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어떤 노벨은 뭔가 그 유행을 쫓고 정신을 선도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PC, 정치적 PC 이런 거가 유행하면서 노벨 문학상은 언제부턴가 2000년도, 2010년도 이후부터인가요? 그 대륙과 인종과 성별을 돌아가면서 줍니다.
그래서 그 한강이 탔을 때는요, 아시아가 받을 차례였어요. 황인종이 받을 차례였고요. 여성이 받을 차례였어요. 그래서 일본은 탄 지 얼마 안 됐고 중국엔 굉장히 뛰어난 작가가 있는데 남자였고 더군다나 공산당을 비판하는 소설을 쓰는 작가였거든요. 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남자 여자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고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톨스토이부터 해가지고 훌륭한 위대한 작가들 노벨상 못한 작가들입니다. 한강만 못해서 못 탔을까요? 밀란 쿤데라, 안톤 체홉, 조지 오웰, 마크 트웨인 이런 사람들이 한강만 못해서 못 탔을까요? 지금 8시 15분인데 몇 시간 반에 끝나면 될까요? 네. 제가 그때 당시 욕을 엄청 먹었는데 또 하나가 한강이 타지 말고 아시아가 받았어야 했으면 엘레코가 받았어야 했다 이 말을 제가 해가지고도 욕을 엄청 먹었는데 남성 작가이기도 해서 못 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비판하는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쓰는 작품마다 중국에서 다 출판 금지가 되는 작가예요. 한강 소설을 한번 읽어보셨다면 이 사람의 작품도 한번 읽어보세요. 문학적 성취도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중국 공산당이 건재하는 한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타는 아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이냐 하면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노벨 문학상을 못 탔어요. 아 톨스토이 옛날 사람 아니야? 아니요. 그 노벨 문학상 있을 당시에 이분 살아 계셨거든요. 5번 노미네이트 됐다가 다 미끄러졌어요. 대문호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스웨덴하고 노벨 문학상을 주는 나라가 스웨덴이잖아요. 스웨덴하고 러시아하고 외교적으로 마찰이 되게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차마 러시아에 줄 수 없었어요. 그 정도로 노벨 문학상은 시작부터 정치적인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 문학, 이제 한국 작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뭐 세월호 이런 거 다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다 이렇게 다 이런 거 지지 선언하고 뭐 이런 거 성명서 내는 사람들 다 이번에 하나도 안 빠지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그 파면하자고 할 때도 자그마치 2,487명의 문학인들이 여기 동참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작가회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온통 정치적인 사사건건 다 발목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 그 빨갛게 물든 한국 작가회의가 하는 일들이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하고요. 모든 문학 공모전 다 심사위원 다 위촉하고 뭐 다 장악하고 있죠. 이번 그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도 5.18 사상 꼭 집어가지고 정말 훌륭한 일 했다 이렇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또 하나 하는 일이 이제 민족문제연구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친일 작가 퇴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국작가회의입니다. 그 친일 작가, 뭐 좋은 작가들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누굴 채우냐면은 북한 작가, 월북 작가, 친북 작가들, 민족 작가들. 김양주 시인 같은 경우는 난민전 이제 200만 죽여서 사회주의 완성하자라고 주장했던 그 시인입니다. 이런 아주 거의 신격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무슨 축제 저렇게 추모 문학제 뭐 수시로 열고 있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문재인 시절에 아주 여러 가지 책들을 정말 다 빨치산 페미니즘, 사상, 5.18 뭐 전부 그런 반일 이런 정서를 독자에게 심어줄 수 있는 책들을 다 광고를 해줬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벨 문학상 탔다고 아침부터 서점 문 열기 전부터 오픈런을 했는데 우리나라 2023년도 통계입니다. 연평균 독서량, 성인 독서량이 3.9권입니다. 1년에 4권을 안 읽어요. 그런데 미국인은요, 월 평균입니다. 연 평균 아니고 한 달이에요. 6.6권이고요. 일본 6.1권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옛날 거 같아가지고 그 다음 거 좀 최근 거 있나 찾아봤는데 그 다음부터 아마 창피해서 그런지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데 무슨 노벨 문학상을 탈 정도의 수준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그런데 타서 그 난리를 쳤습니다.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얼마나 레밍들이냐면은 책도 그렇게 안 읽고 여러분 1년에 3.9권인데 그 중에 소설책 몇 권 읽었겠어요. 그런데 노벨 문학상 탔다고 451배, 3422배, 784배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출판사가 지금 출판 시장이 호황이냐? 아니요. 우리는 독자들 우리나라 소설가는 한강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강 책만 나오는 출판사만 논았죠. 그래가지고 다른 출판사들은 더 불황의 늪에 빠졌다고 얘기를 제가 출판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점 유통 권력도 여러분들 완전히 좌파인데요. 뭐 교보문고 완전히 호남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알라딘 김일성 만나서 나중에 반성문 쓰고 저기 전향을 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김일성 만나서 경력금까지 받은 조유식 소유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스24시는 조유식 고모부 소유고요. 다 한 집안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책 어디서 사야 돼요? 그러면 할 데가 없어요. 그냥 사셔요. 근데 가능하면 저는 이제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우리나라 소설이나 우리나라 책은 읽지 마라. 정말 좋은 우리나라 우파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건의 진실을 따라가려면은 돈을 쫓으면 되죠. 네. 한강이 노벨 문학상 받아갖고 가장 돈 많이 번 출판사가 이제 유통회사가 다산 네트워크스인데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창비 유통회사입니다. 창비는 누구 거죠? 백만성 거지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우연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사책방이죠. 문재인 김정은 내 친구 이런 책 팔아요. 네. 대한출판협회가 있는데 종교, 어린이, 학교, 도서관 모임 전부 다 그 산하에 있어요. 전부 다 지향하는 거는 역시나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쪽 방향입니다. 정리 좀 급하게 할게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지즈 내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터키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한때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고 유배 생활을 했거든요. 유배 생활을 한 그 이야기를 이제 재미있게 쓴 소설이 바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런 우리나라 제목으로 이렇게 쓴 작품입니다. 파출소장은 담배 연기를 뿜어대면서 나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 제목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어. 도둑도 아니고 소매치기도 아니고 마약상도 아니고 밀매꾼도 아니라 하고. 그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저 작가인데요. 잠시 정적임을 갖다. 자네 유배 온 거지, 그렇지? 네. 파출소에서 나오는데 소장이 내 등에 대고 말했다. 내가 책을 많이 안 읽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안 그랬다면 나도 화를 입었을 거야. 여러분, 요 얘기 조금 이따가 할게요. 한국 문단, 한국 문학, 한국 작가들은 좌파 이념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습니다.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 수필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쪽에 오신 분들도 그래도 계시는데 저처럼 중앙문단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신춘문예 당선돼서 이제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중앙문단 애들하고 좀 어울리고 이랬던 작가는 저는 저 말고 못 만났어요. 없어요. 저는 문단에 나가서 놀란 게 대한민국을 부정하지 않은 작가가 한 명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하고 독재자라고 욕하지 않는 작가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나라에서 꿀 빨고 살면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모든 그 단물은 정말 다, 그죠? 누리면서, 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자본주의를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 자유대한민국이 자유를 다 누리면서 자유대한민국 싫어합니다. 북한이 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고 북한은 독립운동가가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6.25 전쟁조차도 김일성에 의해서 통일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작가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만나보고 이야기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그쪽하고 저를 그냥 딱 끊어버려서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단에서 성공하는지 저는 알아요. 세월호 쓰면 되고요. 박근혜 싫어하면 되고요. 박정희 이승만 싫어하면 되고요. 위안부 소설 쓰면 되고요. 종북, 친북 이야기 하면 되고 6.25 전쟁에 대해서 김일성이 통일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 되고 네. 그런 소설들 쓰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일본 싫어하면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강의가 이제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무슨 문학 소설 얘기를 하냐 이러신 분들이 초반에 되게 많았어요. 막 마이크 드리면은 질문이 아니라 저한테 그런 강의를 막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코앞의 이슈만 계속 따라가다가 보니까 쟤네들은 30년, 40년 지금 문학적으로 계속 무너뜨려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고 체계를 무너뜨려 왔단 말이에요. 이 마음. 그거를 모르고 노벨 문학상까지 결국은 타게 해가지고 문학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지와 축하까지 받고 예. 책을 읽지 않더라도 라면 받침을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소장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불을 지펴놨습니다. 여러분들 작가의 그 모든 활동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조지 오웰의 말 아까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치적인 것과 정치적 선동에 앞장서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들 너무 오랫동안 이 한국 문단은 그 너무 오랫동안 독자의 의식과 우리 사회를 부패시켜 왔거든요. 저는 그 권력을 스스로 자정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독자가 어떤 정치 선동을 하는지 여러분들 독자가 알고 비판해 주셔야 돼요. 가려서 읽어 주셔야 돼요. 저 독자 배척해 주셔야 돼요. 어떤 독자, 저런 작품이 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반대로 인간의 품위를 지키면서 인간의 척추를 꼿꼿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쓰는 작품 찾아서 읽어주시고 키워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상 주셔야죠. 그런 작가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토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발당하고 책 안 팔리고 이런 거 저 지금 한 명인데 이런 걸 보면은 저쪽에서 혹시라도 지금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중도라는 사람들 그렇죠? 오고 싶겠냐고요. 저 보면 오고 싶을까요? 저기 가면은 고발당하고 책도 안 팔린대지 매도 당하지 그렇죠? 안 오고 싶어요. 누군도 오고 싶지 않아요. 자, 터키요 작가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배형을 1947년 당시에요. 중도 작가를 지향하던 이 터키 정부가 국가 이익 위배라는 이제 모호한 잣대로 작가의 입을 이제 막으면서 교도소에 넣고 이제 그 유배지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파출소장이 내가 책을 많이 안 읽은 게 참 다행이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표현이 내가 어떤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것.
것이 화가 돼버리고 또 침묵이 안식이 되고 모든 것을 그냥 적당히 책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모르는 것 이런 것이 권력의 비위를 맞출 수 있고 안전한 내가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죠. 저는 그래요.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우파든 좌파든 중도든 작가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작가가 죽으면 여러분들의 입도 다 막 여러분들의 입을 대신해서 말하고 글 써주는 게 작가들이잖아요. 근데 작가의 입을 막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너희들도 입 다물어져. 당연히 작가의 입을 막는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서 일반 대중들도 하게 되고 독재에 순응하게끔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권력은 작가에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권력은 마음껏 힘을 남용했고요. 또 법도 정권의 신여노릇에 충실했고 지금도 충실하고 있을까요? 네. 어쨌든 그 결과 대중은 순한 양처럼 권력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권력이 정해준 어떤 정답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상범이나 정치범이 되는 건데요. 제가 쓴 책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처럼 여전히 지금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저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작가입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쓰고 법정에 섭니다. 과연 제 혐의가 무엇일까요? 도둑질을 했나요? 마약을 했나요? 아니면 제가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했습니까? 저는 어떤 사소한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 해석을 글로 썼을 뿐이죠. 다행히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법정이라는 차가운 공간에 서서 내 사상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 저는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자유를 말하는 자유를 갈망하는 작가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의 죄겠죠. 그것이 저의 죄라면 저는 기꺼이 그 죄를 지고 법정에 설 것입니다. 모쪼록 대한민국 법원에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가 남아있기를 그리고 펜의 자유가 권력의 칼날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방관하지 마십시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글 쓸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깨어나라 개인이여, 일어나라 자유 대한민국이요. 제가 깨어나라 하면 여러분들 개인이요, 일어나라 하는 자유 대한민국이요 합시다. 깨어나라 개인이요, 일어나라 자유 대한민국이요.